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김준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해 드릴 내용은 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입니다. 발표 순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행사장 들어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보라색 책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트라에서 2012년 판부터 시작해서요, 매년 발간하고 있는 트렌드 도서입니다. 저희 코트라가 이제 84개국 129개 해외 무역관이 있는데요. 여기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한국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현지 비즈니스 사례들을 좀 발굴을 했고요. 이걸 저희가 37개 사례로 엄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선한 사례들을 12가지 키워드로 엮어서 이번에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제 사례들을 다 말씀드리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들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릴 비즈니스 사례는 버려질 음식들의 반란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요? FA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3억 톤 정도의 음식물이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만 해도 2억 2,200만 톤이나 되고요. 이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총 식량 생산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죠. 또한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악취도 나고요. 또 지하수나 토양 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생각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구합시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와 한번 싸워봅시다 라고 하는 모토로 투구투고라고 하는 플랫폼이 생겨났습니다. 이 투구투고 플랫폼은 이제 레스토랑에서 남은 B급 음식을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모바일 중개 플랫폼입니다. 한국에도 유사한 라스토더 같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창업자가 영국의 뷔페 식당에 갔다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종업원들이 영업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막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 창업자는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은 앱들이 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위치 근방에 있는 식당이나 빵집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될 때쯤 어떤 음식들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마음에 드는 음식을 선택해서 바로 모바일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퇴근 후에 가서 픽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음식을 먹으니까 좋고요. 또 하나는 집에 가서 굳이 요리하지 않고요. 이미 돼 있는 요리를 갖다 먹으면 됩니다. 편리합니다. 아울러 식당 입장에서도 그날 만든 음식을 그날 팔지 못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싸게라도 판매함으로써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죠. 아울러 잠재 고객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라고 하는 소비자와 식당 간 이제 윈윈 효과도 있겠죠. 또한 소비자들은 매직박스로 즐거운 소비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새 보시면 언박싱이라는 말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이 언박싱 하게 되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박스를 열기 전에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박스를 열었을 때 일종의 서프라이즈 효과를 가지면서 즐거운 소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박스를 열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매직박스 하나가 한국 돈으로 보니까 2,000원에서 비싸면
16,000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식당 입장에서도 되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음식이 뭐가 있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는 것들을 이 매치박스에 넣고 판매하기만 하면 됩니다. 판매 편리함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즐거운 소비 경험을 경험한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리뷰를 이런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리뷰 영상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뷔페 식당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튀김도 좀 사고, 뭐 고추도 갖고 오고, 뭐 감자 튀김도 있고. 이게 이제 영업시간 종료될 때쯤 가서 싼 가격에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좀 자랑을 좀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지금 투고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만 이용자 수가 한 9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지금 대표적인 그 스타트업 행사가 있는데요. 이제 TNW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TNW 컨퍼런스에서 올해 가장 핫한 회사로 뽑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뭘까요? 아마도 이 투고투고 플랫폼을 통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뻔했던 음식들 한 2,300만 끼 이상이 이제 살아났고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58,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비즈니스 사례는 재활용을 통해 네모를 충전하다입니다. 이 네모가 과연 어떤 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예, 세계는 지금 이제 플라스틱과 전쟁 중에 있죠. 지금 그래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까만색 그래프가 쓰레기 이제 생산 양이고요. 쓰레기 양이죠.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고요. 요 그래프 맨 밑에 있는 파란색이 이 중에서 실제로 이제 재활용되는 쓰레기 양입니다. 실제로 한 해에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5분의 1도 채 안 되는 쓰레기만이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정부나 또 개인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정부의 노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부터 뭐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나 나이프, 접시 같은 거 쓸 수 없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4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를 했습니다. 지금 터키 역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EU가 쓰레기 재활용률이 한 46% 되는데요. 터키는 1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쓰레기 재활용률 좀 높이기 위해서 2017년부터 제로 웨이스트 이제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고요. 옆에는 영부인입니다. 근데 이 영부인 주도 하에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게 이제 이스탄불 지청인데요. 이 이스탄불 지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뭔가 이제 원통 투입구 안에 쓰레기, 페트병을 넣는 장면이 좀 나왔고요. 이 기계에다가 저 페트병을 집어넣으면, 물론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 캔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계가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자동 분리를 하고요. 또 그 크기에 따라서 또 다시 재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그만 페트병은 한국 돈으로 뭐 4원, 그 다음에 좀 큰 거 1.5리터는 뭐 한국 돈 15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매기고요. 그거를 바로 이 사람이 아마도 자기 교통카드를 그 기계에 붙였을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그 금액만큼 교통카드에 충전이 됩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굉장히 똑똑한
이제 기계죠. 그렇다 보니까 이름도 스마트 컨테이너입니다. 그럼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스마트 컨테이너가 작년 이제 9월부터 이스탄불 시내에 몇 곳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 올해 5월까지 무려 190만 개의 페트병 그리고 28만 개의 알루미늄 캔을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올해 6월 달에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세계 대중교통 서밋에서도 베스트 프로젝트 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내 같으면은 사실은 분리수거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하지만 가끔 한국 언론에 잘못된 분리수거로 몸살을 앓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아마도 한국 역시 터키처럼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더 많은 페트병 또 더 많은 알루미늄 캔이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례는 기업가치 1조 원의 땡땡땡 재판매 플랫폼인데요. 과연 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취미나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서 모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적이나 뭐 피규어나 메달 같은 것들 다 수집하는 분들 있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본인이 여행 가는 장소에 그 도시에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스타벅스 카드를 이렇게 모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집을 하는 취미가 과연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세요? 이거 아실 텐데. 저기 최근에 전역했죠. 그룹 빅뱅의 이제 G드래곤이고요.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거 이제 남성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의 이기광 씨고요. 이건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이분은 슈퍼카 많다고 좀 이렇게 자랑하는 래퍼 도끼입니다. 근데 이 사진 속 주인공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가수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뭔가를 모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쵸. 휴즈. 굉장히 많은 이제 신발이 있죠. 실제로 이 사진이 이기광 씨 집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스톡엑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화 재판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주식 거래형 플랫폼 모델을 도입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뭐 혹시나 카지노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칩 같기도 하고 뭐 오락실 갔을 때 돈과 바꿀 수 있는 무슨 플라스틱 코인 같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한번 좀 이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톡엑스 같은 경우는 독특한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비드 앤 애스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이걸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Andre goes to StockX.com, where he finds the one page for the Adidas Yeezy 350 Zebra he's looking for. Now, he can either buy immediately at the lowest ask, or place a bid at a price. 지금 보시면 이 남성이 자기는 $270에 신발을 사고 싶다고 비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아디다스 신발을 이 여성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성은 난 $295에 팔고 싶어 라고 이제 에스크를 하죠. 그러면 이제 $25만큼의 갭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양측이 서로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가격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물건을 팔고 이제 돈을 받았다는 의미의 동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스톡엑스 웹사이트를 보시면 이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조던 레트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된 유명한 이제 신발인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시장 가격이 $238로 나와 있습니다.
전 거래보다 77달러가 내려갔다라는 표시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사이트에서 신발을 샀어요. 그러면 제 포트폴리오에 이 신발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신발 이름이 뭐다. 그 다음에 언제 얼마 주고 샀다. 근데 지금 시장 가격은 얼마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인데 난 이거보다 많이 비싸게 샀네. 많이 싸게 샀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사지 않은 신발도 찜을 하고요. 그 찜한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률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주식 거래를 하는 느낌도 좀 들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중고 제품은 사고 팔 때 늘 사는 사람 입장은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혹시 가짜를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탁엑스는 이런 진품 감정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3곳, 유럽에 2곳, 총 5곳에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센터에 있는 누구 전문가가 신발을 보고 아마도 이 날개 부분 안쪽에 뭔가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겉에 표면도 좀 만져보고. 그래서 이건 진품이야 라고 하면 녹색 진품 태그를 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보셨던 그 녹색 코인 같은 게 이제 바로 이런 진품임을 나타내는 이제 태그인 거죠. 근데 요즘 또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이게 하도 잘 되니까 누군가가 또 이 녹색 태그만 가짜로 만들어서 또 유통을 시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스탁엑스에서는 처음에 운동화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뭐 스트리트웨어나 핸드백이나 시계까지도 취급 품목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중고 운동화에 관련한 가격 결정 어떤 구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뭐 비행기표나 호텔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차가 큽니다. 뭐 성수기하고 비수기 차이에 따라서. 근데 아마도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쉽게 결정이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결정된 가장 최적화된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될 그런 날도 아마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요번에 이제 소개해 드릴 사례는 워킹맘 출장 중에도 네모에 성공하다입니다. 이 네모가 어떤 거일지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제 주변에도 굉장히 워킹맘 많습니다. 국내 맞벌이 가구 비율도 이미 45%가 넘었다고 그러고요. 거기 뭐 이분들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죠. 애기 키우랴, 뭐 직장 일 하랴.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여성 역시 골치가 아픈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워킹맘들을 위한 비즈니스가 하나 탄생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세계 최초 모유 배송 서비스를 하는 밀크 스토크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 같으면은 아기를 뭐 삼친 할머니가 점지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황새가 아기를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황새가 이제는 모유까지도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킹맘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뭘 걱정할까요? 지금 보시면 이 좌측에 있는 분이 바로 창립자입니다. 이 창립자가 해외 출장이 되게 많았고요. 근데 본인이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출장 갈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 여러분들 이제 모유 수유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모유를 갖고 뭐 운반할 경우에 뭐 아이스백도 있어야 되고 또 얼음도 있어야 되고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안한 게 이런 어떤 특별한 쿨러를 장착한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제공하는 서비스, 여기서 이제 펌프앤토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가방에다가 배송까지도 하는 서비스, 그게 바로 펌프앤쉽.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미국 내가 아니고 외국으로 뭔가 보내야 돼요, 모유를.
그 경우에 이제 펌프 앤 체크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점점 이제 비싸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핸드캐리 한다 그러면 모유가 액체잖아요. 이거 들고 비행기 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걸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액체 운반 규정의 예외 적용으로 분유나 모유는 100ml 이상도 운반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 서비스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 짧게 보시겠습니다. Maxstar is the first and only breast milk home delivery service of its kind, providing you with everything you need to ship or tote your breast milk home. When you are ready to pack your milk store cooler, 아마도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워킹맘이 출장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호텔에서 이 박스를 받았습니다. remove all excess 그리고 거기에서 bags provided 이 비닐백에 모유를 짜서 넣고요. and labeled with the date and volume. Fold the bags below the seal and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은데. one by one in the bottom of the cooler. 이렇게 정성스럽게 집어넣고 나서 Unit with the activation method. 짧게는 60시간, 길게는 90시간까지도 냉장 보관이 가능한 특별한 쿨러를 넣습니다. Priority overnight shipping. 그리고 이 박스를 바로 묵고 있는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택배 회사가 와서 이걸 픽업해서 본인 집에 있는 아기한테 바로 전달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따뜻한 이제 서비스죠. 이 밀크스토크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조금 한계가 있는데 비싸다는 겁니다. 비싼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400개가 넘는 큰 회사들은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많이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금 페스트 컴퍼니라는 게 미국의 이제 경제 전문 잡지인데요. 이 잡지에서 올해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바로 이 밀크스토크를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지금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 역시 이 밀크스토크의 주요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혼밥은 그만 가정식 쉐어링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K군은 자취 3년 차고요. 또 A양은 관광객입니다. 그리고 Y군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고요. 그다음 B군은 이제 요리가 특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가정식 쉐어링 플랫폼 Eat Away가 나왔습니다. 이 플랫폼은 가정 요리사하고 현직 가정식을 경험하고 싶은 개인들을 연결하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시작 배경은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두 분이 이제 부부인데 이 부부가 폴란드 전역을 막 여행을 합니다. 근데 딴 건 다 좋은데 음식이 막 지겨운 거예요. 식당에서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바르샤바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좀 가정식을 좀 쉐어링 할 수 있는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니 이분이 이제 Eat Away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Eat Away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사이트에 도시명을 쓰고요. 그러면 이 도시에 있는 가정식 요리사들이 쭉 뜨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하나 찍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마르타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메뉴가 뭐가 있고, 그 다음 주방은 어떻게 생겼고, 또 과거에 이 가정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리뷰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음에 든다. 라고 그러면 바로 이 샌드 메시지만 보내면 바로 이분이 제공하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73개 도시 500명 이상의 요리사가 활동 중인데요. 제가 이거 이제 한번 해봤어요. 서울이라고 쳐보고 뭐가 나오는지. 그랬더니 서울에는 없고 저기 파주에 한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을 보니까 이제 순스 코리안 푸드라고 이제 돼 있고요. 가격은 $1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꽤 재밌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분 혼자만 이 500명 이상 요리사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이 앞치마한 사람이 그 요리사인 것 같고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객일 수도 있고 뭐 주변에 어떤 이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분 요리 실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치웠죠. 예. 지금 이 비즈니스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꽤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잘하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들 간 어떤 유대감을 높일 수도 있고 또 1인 셀러를 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한국 같으면은 이게 사실은 좀 넘어야 할 벽이 있어요. 뭐 한국 같으면 뭐 우버, 차량 공유도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가정 집에 사는 거기 때문에 위생이나 안전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정식으로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하고의 또 마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하여튼 이러한 뭐 장점과 또 너머의 벽이 있는 이런 어떤 플랫폼이 그래서 조만간 한국에서도 이게 사업화가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맞춤형 선물 배송 서비스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뭐 친구나 연인 뭐 기념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뭔가 선물해주고 싶은데 글쎄요 뭐 쿠팡에서 살 수도 있고 뭐 11번 가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럼 알아서 택배 기사가 보내주겠죠. 근데 뭔가 조금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글로벌 도시 선물 배송 서비스 이제 기프트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창업자는 대만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유학을 합니다. 근데 자기 여친이 대만에 있죠. 근데 여친한테 뭔가 좀 감동을 줄 선물을 주고 싶은데 마땅하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을 해낸 게 바로 이 기프트팩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특징이 뭐냐면 맞춤형 이벤트를 통해서 감동을 전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신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물을 고릅니다. 선물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해요. 뭐냐면 내가 고른 이 선물을 내 여친이나 가족한테 전달을 할 때 뭐 예쁜 손글씨를 쓴 카드를 전달해줘. 아니면 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줘. 아니면 나 대신 뭐 포옹해줘. 뭐 이런 식의 이제 부탁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접수가 끝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쿠팡에는 쿠팡맨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같으면은 뭐 배민 라이더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프트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프트패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선물을 전달하면서 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받는지 이 순간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 계정에 업로드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감동의 순간을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프트 패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신청한 사람이 산타 복장을 입어주세요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포옹해주세요 라고 한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기프트팩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건의 배송이 아닌 마음까지 전달해주는 서비스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서비스는 미국이랑 대만, 일본, 호주에서 6개 도시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국가, 많은 도시에서 서비스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직원이 물어봤어요. 이 기프트팩의 아처장 사장한테 이제 SNS로 물어봤죠. 저기 너네 한국에서 서울에서 서비스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니? 물어봤더니 답이 왔어요. 나 2020년 4분기에 이거 해보려고 해. 너가 혹시 나한테 파트너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이렇게 진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고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 4분기가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진짜 기프트 패커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또 지인분 중에 만약 기프트 패커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면 그분은 글씨를 잘 쓰거나 뭐 악기를 잘 다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포옹을 잘하거나 이런 어떤 특기가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네모를 우버처럼 빌려 타는 시대가 온다라는 건데요. 네모가 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보면 이제 베트남 출장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갑니다. 가보면 정말 오토바이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도 되게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다낭에 여행을 갔었는데요. 이제 자유여행으로 가서 공항에서부터 뭐 호텔, 뭐 관광지 다 그랩을 가지고선 다 움직였거든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베트남에 2014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성장하냐 하면 그 작년 한 해만 6개의 신규 업체가 이 서비스에 새로 시장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까지 발전할 것인가? 이제 헬리콥터 얘기인데요. 이제 한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우버가 헬리콥터 서비스를 올해 7월에 이제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맨하탄에서 JFK 공항까지 20만 원을 주면 이제 날아다 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7월 이전에 베트남에서는 올해 4월에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페스트고라고 하는 회사에서 페스트 스카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 서비스는 크게 관광객을 위한 헬리 투어, 또 신혼부부를 위한 헬리 웨딩, 그 다음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뭐 스카이 SOS, 그리고 기업 출장자들을 위한 스카이 플러스 4가지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타겟은 지금 보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회사원 출장자들 같은 경우를 위한 서비스는 지금 계획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상용은 안 됐고. 그리고 나머지 2개, 여행객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돈 쓰는 거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주요 타겟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 이제 페스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앱이죠, 이건. 뭐 페스트카, 페스트바이크, 페스트스카이 등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페스트스카이 버튼을 누르면 이 중에서 만약에 제가 신혼부부다라고 하면 이 헬기 웨딩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베트남에서도 이렇게까지 되는데 한국은 좀 쉽지가 않죠. 뭐 요새 타다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래서 한국은 이제 언제쯤이나 이런 차량 공유 더 넘어서 헬기 공유 이런 게 가능할지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클라우드 수납 서비스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이사를 가시거나 집을 구하실 때 뭘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뭐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되고요. 또 주변에 공원도 있으면 좋고, 또 어떤 사람도 학군도 따지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따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집에 얼마나 많은 수납 공간이 있는가도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 와이프가 이거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굉장히 비좁다, 수납할 공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2번째로 단위 면적당 집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쿄는 더 힘들겠죠, 수납 공간을 늘리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도쿄에서 등장한 게 바로 조그만 창고라는 의미의 미니쿠라고요. 이거는 이제 테라다 창고에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B2B 창고업을 하던 회사인데 이건 이제 B2C까지 확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테라다가 왜 개인 고객을 타겟팅하게 됐는가? 가장 이제 전환점이 된 거는 이제 2011년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TV를 통해서 폐허가 된 어떤 집에서 어떤 가족이 자기의 어떤 가족 사진을 줍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이제 테라다 창고 직원이 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 저렇게 소중한 어떤 물건을 이런 재난 있을 때 대비해서 좀 편리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해서 이제 테라다 창고가 미니쿠라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어떤 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개가 보면 자기 집에 비해서 너무 뼈다귀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납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니쿠라의 서비스 이용해서 보냅니다.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잘못해서 자기 집까지도 보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하는 크기의 전용 박스 앱을 주문해서 직접 포장을 하고요. 이후에 무료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니쿠라에서는 온 박스를 엽니다. 열고 제품을 하나하나 꺼내요. 그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제품마다 바코드를 붙여요. 그래서 이거를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이걸 맡긴 사람 같으면은 내가 뭘 맡겼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는 뭐 빨간색 스웨터가 필요해. 그럼 이거 하나만 지정을 해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창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창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좀 습기가 많이 있고 뭐 음침한 공간이잖아요. 그다음 더 더러운 공간.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의 짐을 창고 관리하는 사람이 열어본다? 이거 금기입니다. 금기사항이고요. 또 창고는 그냥 창고지 무슨 뭐 특별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창고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니쿠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관을 하고요, 자기네가. 그걸 자기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도 합니다. 그리고 판매액의 30%를 중개 수수료로 받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창고라는 게 되게 단순한 비즈니스였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부여한 사례를 미니쿠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카드 결제 대신 네모로 결제한다인데요. 네모가 뭐가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은 기존에 현금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다가 이제는 누구나 다 그냥 핸드폰으로 다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노점상에서나 또는 뭐 거리 약사나 심지어는 이제 거지들도 이러한 위챗이나 뭐 알리페이 이제 QR코드를 딱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열어서 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하고 돈을 지불을 하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안면인식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2017년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10으로 MIT 대학교에서 발간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안면인식 결제가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센스타임이나 E2 같이 굉장히 안면인식 기술이 발달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안면인식 결제가 빨리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시겠는데요. 그 중국에서 일단 카드를 결제한다는 말은 이제 슈아카라고 얘기합니다. 카드를 긁는다. 뭐 이런 뜻인데요. 카드를 문지른다. 근데 이제는 카리엔, 얼굴을 긁는다, 얼굴을 문지른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텐진시의 한 매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뭔가 물건을 사고 얼굴을 인식을 시키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녹색인 거 봐서는 아마 이분은 본인의 얼굴 결제를 위챗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것 같고요. 이분은 이 파란색인 거 봐서는 아마 알리페이하고 연결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미 중국에서는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러한 안면인식 결제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단 매장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실제로 뉴욕타임즈에 기사화된 건데요. 중국 베이징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 중에 천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천단공원에 굉장히 휴지를 막 날강도 같이 막 갖고 간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공원 이제 관리소 측에서 이런 식으로 안면인식 기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내가 들이밀어야지만 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휴지가 60에서 70cm 정도의 휴지가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분이 되게 배가 아파요. 막 설사 환자. 그러면은 60이나 70 갖고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얼굴을 대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얼굴을 대면은 9분 지나야지만 다시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얼굴을 좀 들이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결제는 이제는 지하철을 탈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막에도 지금 나옵니다만 예전에는 지하철 교통카드를 냈는데 이제는 핸드폰 모바일 결제를 하고 앞으로는 얼굴로 결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광주 지하철 관련한 앱을 위챗하고 이제 연동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분이 지나가는 이곳은 광주에 지하철 라인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APM 라인의 광주 탑 역에서 이제 찍은 이제 동영상이고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9월 달에 이 광주 탑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지하철 탈 때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면인식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무단횡단하는 사람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횡단보도 앞에 전광판에 이 사진이 딱 떠요.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게 뜹니다.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 작년에 실제로 저장성 닝보라는 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중국도 한국처럼 버스 외벽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누군가 하면 중국의 에어컨으로 가장 큰 기업이 있어요. 꺼리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동민주 회장입니다. 근데 이 동민주 회장 광고가 이 버스에 있었고 우연히 이 횡단보도에 버스가 섰어요. 그랬더니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이제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굉장히 뭐 안면인식 기술이 세계적이라고 하지만 이런 단점도 있구나.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사례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9개 정도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그 9개 사례가 대부분이 하나의 관통하는 큰 키워드가 있습니다. 큰 흐름이.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음식물이나 플라스틱 쓰레기 또는 뭐 혼밥족들 아니면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감 그리고 굉장히 바쁜 애기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 어떤 워킹맘들 이런 고충이 많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이제 일종의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모유 배달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기프트 팩이라든가 아니면 또 말씀드린 그 가정식 공유 플랫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개발한 창업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런 사례들 그리고 갖고 계신 그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고 사회 문제 해결과 함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